안녕하세요. 한 주 빠졌더니 좀 뭔가 지난주에 너무 느낌이 이상했었는데 좀 회사에서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약간 오늘은 뭐 안 나갔는데 좀 건강 상태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다가 약간 좀 횡설수설 하더라도 좀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공유드릴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글 먼저 남기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힘센얼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원더산업에 대해서 제가 공부해본 내용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에티오 커버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힘센얼스인데 카톡 채팅방에서 이제 힘스가 다른 기업하고 다른 텔레스 기업들하고 어떤 점이 차별화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분기에 새로 이제 커버 기업으로 추가될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좀 공부해본 그런 기간이 짧고 그리고 이제 새로 추가되는 기업에 대해서 스터디원들도 좀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의문 나는 점 같은 경우에는 해소하고 가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글을 특별히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 궁서체로 막 반박하는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지 마시고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 제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제가 글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제 생각도 구체화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이제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지 못한다 혹은 그런 답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투자 아이디어가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시장은 누구보다도 더 빨리 이제 이거를 합리적으로 가격에 반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의견 제시해보고 그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보고 싶어서 글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검토의 대상으로 삼는 기업이 힘센얼스하고 라이프MD, 텔라다 이렇게 3개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미국 시장에서 텔레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고 다 상장사이기 때문에 재무지표 같은 것들이 잘 공개되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정보도 잘 공개되어 있어서 좀 비교하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비교군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하에서는 수익성과 플랫폼 확장성, 브랜드 가치, 규모의 경제, AI 활용, 그 다음에 빅파마들 혹은 제약사들에 대한 약가 협상과 가격 경쟁력, 그 다음에 규제 대응 이렇게 6가지 측면에서 이제 이 3개의 경쟁사들 대비해가지고 힘센얼스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는 걸로 한번 글을 작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수익성 달성 여부예요. 그래서 세 회사 모두 이제 2020년 코로나 시기 이후에 매출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익성 면에서는 차이가 뚜렷하다라고 보여졌습니다. 힘센얼스 같은 경우에는 20년 매출 1.49억에서 이제 23년에 8.72억으로 굉장히 폭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25년 3분기 누적 매출은 17.30억에 달한다라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적자를 지속했지만 이제 순손실 규모가 굉장히 크게 축소됐고 23년 4분기에는 순이익을 내가지고 흑자 전환을 했고 지금은 이제 그 산정 가능한 멀티플 보유하고 있다. 조금 높긴 해요. 그러니까 TTM/PI 기준으로 이제 68배인데 아직도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성장을 몇 번만 더 반복한다고 하면은 이제 멀티플이 이제 정말로 일반적인 그런 그 플랫폼 기업들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런 정도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23년에 65.5%였는데 24년에 오히려 더 가파른 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고 지금 현재는 조금은 이제 그 2분기에 역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성장 기울기가 약간은 완만해진 그런 상황이지만 다른 그 이제 비교 경쟁사들 대비해서는 분명히 확연하게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이제 TTM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1.33억 불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텔라닥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수혜로 이제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하다가 22년만 해도 24.1억에서 23년에 26.0억으로 성장세가 굉장히 둔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대규모 인수로 인해가지고 손상차손이 발생해가지고 22년에 137억 순손실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적자폭을 줄여나가고 있지만 아직은 이제 흑자 전환이 영원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P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그 성장을 코로나 시기 이후에 좀 빠르게 성장을 했지만 25년에 보게 되면은 성장이 굉장히 정체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적자를 내왔고 개선폭도 이제 보게 되면은 23년에 2,570만 불에서 2,199만 불로 좀 개선되는 그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세널스만 지금 이제 그 텔레스 기업들 중에 흑자 전환을 이룬 그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이제 설명이 어떤 현실이라고 본다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있다면은 이제 힘스가 어떤 그 텔레스 산업에서 유일한 투자 대안이다라고 좀 그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 세 기업의 플랫폼 전략이 좀 달라요. 그래서 힘세널스하고 라이프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렉트 그 커스터머라고 해서 DTC 모델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제 의료 상담부터 해가지고 처방약 판매까지 수직적으로 그렇게 통합되어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라이프MD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문 분야 확장 중인데, 어쨌든 힘세널스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전문 분야 확장을 가장 빠르게 해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반해서 텔라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B2B2C라고 하는데 어떤 그 보험사나 고용주의 복지에 연계해가지고 어떤 그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복지에 연계된 종합 원격 의료 플랫폼으로 출발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소비자가 규모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텔라닥 플랫폼의 확장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얘네가 직접 어떤 그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브랜드 마케팅을 하거나 그런 거에 의존하고 있지 않고 주로 기업 제휴하고 보험 커버리지 확대 이런 걸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힘세널스, IFMD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민첩하게 D2C 구독 플랫폼으로 광고도 해나가면서 빠르게 이제 카테고리도 확장해 나가고 그 다음에 소비자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추이라고 한다면은 텔라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기업하고 제휴를 하느냐, 어떤 보험사하고 제휴를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그 확장성이 좌우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힘즈널스는 비교적 가벼운 모델로 고성장과 흑자 전환에 근접할 수 있었다 라고 그런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힘즈널스 같은 경우에 소비자 시장에서 직접 소비자 시장 D2C 그 모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브랜드 파워를 구축했다. 그래서 이제 구글 트렌드 분석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거의 존재감이 없던 그런 그 수준에서 이제 62 정도로 굉장히 급등할 만큼 대중적 관심이 커졌다. 그래서 RSB rising from zero in 2017 to 2020 to 62 in 2020 to 23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어떤 인지도 급상승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그 바이럴 마케팅 같은 거를 굉장히 이제 좀 활발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층의 공략에 굉장히 성공하면서 높은 팔로워 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텔라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굉장히 이제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는 굉장히 높지만 이제 소비자가 직접 브랜드를 선택하는 그런 모델이 아니라 보험 혜택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직접 체감되는 브랜드 인지도는 제한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프MD 같은 경우에는 대중적인 인지도는 좀 낮지만 성장성을 인정받고 있었고 내부 지표로 이제 환자 만족도 98%다라는 것을 발표하는 등 평가는 양호합니다. 다만 이제 라이프MD 자체 브랜드보다는 이제 하위 브랜드로 인지도가 좀 분산되어 있다라는 게 차이점이고 앱 다운로드 수도 선도업체 대비해가지고 적어서 이제 브랜드 파워는 좀 약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적으로 평가를 해보면은 힘즈널스 같은 경우에 이제 좀 파격적인 그런 마케팅으로 젊은 층의 호감도를 높인 그런 사례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 그 파트너십 스트래티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니퍼 로페즈 같은 그런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전개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젊은 사람들의 그런 감성에 맞게 그런 광고를 고객 획득 전략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기업으로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패션 플랫폼 같은 거하고도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그런 MZ 세대와 소통하는 그런 브랜드 전략을 펼치면서 이제 그 추천 지수 75점 달성해가지고 좀 개인 맞춤 의료의 만족감을 많이 느끼고 입소문을 타고 좀 그 고객을 획득하고 있는 그런 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리뷰 사이트에는 좀 불만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FDA도 이제 슈퍼볼 광고에서 좀 부작용 언급을 누락했다라는 걸로 이제 좀 과장하고 지적한 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D2C 모델이다 보니까 좀 공격적으로 광고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일부 존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텔라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격 의료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이제 긍정적 평가도 많지만 얘네가 직접 그런 그 광고를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이 아니다 보니까 좀 브랜드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간접적인 그런 그 효과만 누리고 있다. 간접적인 해저 효과만 누리고 있다. 그렇게 좀 차이점을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프MD 같은 경우에는 또 좀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리뷰나 평판 자료도 제한적이고 인지도도 좀 제한적이다. 그렇게 차이점을 좀 대비해가지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세 회사 모두 규모 확대에 따라서 좀 효율성을 개선해 왔는데 힘즈널스 같은 경우에 이제 마케팅 효율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CAC를 45달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매출 대비 판관비 비율을 굉장히 낮추고 있습니다. 그 지난 분기에 말한 것처럼 그 AR 비유가 좀 80달러 정도가 됐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CAC가 45달러 수준이라는 거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입소문 전략과 제품 다각화 같은 걸 이뤄가지고 이제 ARPU가 높아지면은 이제 TV가 극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그 들어오게 하는 데는 비용을 절감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크로스셀링이나 아니면 입소문을 통해가지고 더 이제 많은 그런 그 비용을 플랫폼 내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프MD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비용 비중을 75%에서 50% 수준으로 축소시켰는데, 저는 사실 이제 라이프MD에 투자는 안 하고 있지만, 이제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더 성장해가지고 빨리 이제 영업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플랫폼 비즈니스의 그런 본질하고 맞닿아 있는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은 수익성 확보도 좋지만 광고비를 절감한다라는 거를 결코 좋게 봐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후발주자인데도 불구하고 광고비를 절감해가지고 결국 이제 고객 확보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라이프MD IR 자료인데 보게 되면 Margin Improvements from In-house Pharmacy Integration, 이건 이제 그러니까 직접 그 약품을 생산한다, 그 수직 통합한다 라는 내용인 것 같고, 뒤에 보시면은 and broader insurance adoption to reduce customer acquisition costs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보험 커버리지 확대를 통해서 CAC를 추가로 절감할 계획이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고객 획득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다른 외부와의 협상력이 약화된다라는 점에서 좀 그 라이프MD의 성장성이 앞으로는 더 제한되는 그런 추이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텔라닥 같은 경우에는 개별 소비자 대상 CAC 개념이 모호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얘네는 직접 소비자한테 제공하는 그런 모델이 아니라 보험사나 아니면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서 회원 확보가 주된 그런 그 고객 확보 루트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그런 광고비 대신 이제 영업인력이나 파트너십 비용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좀 그 성장의 논리가 힘세널스 대비해서는 좀 더 간접적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은 제한적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 효율성과 영업 레버리지 측면에서는 이제 그 힘세널스 같은 경우에 계속해가지고 매출이 확장되면서 좀 수익성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게 눈에 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still operation efficiency is improving elsewhere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he company's adjusted EBITDA grew 53% to $78.4 million in Q3 2025. 그래서 3분기에 53% 정도 조정 EBITDA가 증가했다. 그래서 outpacing revenue growth. 그러니까 그 매출 증가율 대비해서 이제 그 조정 EBITDA가 더 빨리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라이프MD도 이제 85% 이상의 그 GPM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이제 그 조정 EBITDA도 30% 증가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좀 여기 그 힘세널스 대비해서는 개선의 이제 수준이라든가 개선폭 같은 것들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텔라닥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굉장히 많지만 아직도 갭 적자라는 것이 좀 힘세널스 대비해서는 좀 그렇게 좋은 성장의 질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I 전략 같은 경우에는 힘세널스는 이제 방대한 D2C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AI 솔루션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맞춤형으로 이제 그 최적 치료를 매칭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챗봇도 접목해가지고 문진 시간을 단축하고, 그다음에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텔레닥 같은 경우에 이제 병원하고 의료진 대상으로 AI 솔루션을 내놓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떤 그 소비자 대상으로 좀 소비자 경험을 개선하는 데 AI를 활용하지 않고 있고, 좀 얘네들은 결국에는 소비자가 병원이나 의료진 혹은 보험사, 그렇게 이제 그 기업들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좀 여기서 효용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AI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프MD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제 AI 관련 대외 발표는 적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비자 경험을 개선을 위해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민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힘즈널스다 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 및 파트너 네트워크 구축 면에서도 힘즈널스 같은 경우에는 독점 제휴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가격 경쟁력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서 좀 이제 복제약 조달망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치료제의 독점 제휴 같은 거를 추진해서 더 많은 거를 더 저렴한 그런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좀 큰 시장 내러티브를 좀 지향하는 그런 사업 전략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라이프MD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제약사와의 협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가지고, 이제 제약사와의 그런 협상력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좀 협상력이 약한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텔레나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 아니면 의료 공급자 네트워크하고의 그런 파트너십이 핵심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보험사나 아니면 의료 공급자와의 그런 협상력 측면에서 좀 힘세널스 대비해서는 취약하다. 이렇게 이제 수직 통합을 완전히 이룬 그런 힘세널스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협상력이 강하다. 그리고 큰 시장 혹은 더 큰 이제 성장성, 그리고 더 높은 수익성을 바라보고, 이제 현재의 수익성은 약간은 이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라고 좀 사업 구조가 차이가 보였습니다. 규제 환경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 좀 차이가 났어요. D2C 모델 같은 경우에는 환자와 직접 관계를 맺기 때문에 좀 브랜드 충성도 형성하고 데이터 수집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그런 의료 규제를 회피하면서 좀 그런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신속한 시장 출시가 가능한 그런 이제 이점이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세널스하고 라이프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D2C 이점을 활용해가지고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 리스크를 기업이 직접 떠안는다 라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세널스 같은 경우에 FDA한테 이제 그런 권고도 받았고, 그 다음에 비만약 관련해가지고도 좀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 이런 리스크를 떠안는다라는 점은 이제 내재된 그런 리스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반해서 텔레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 채널을 통해 가지고 성장했기 때문에 규제 리스크는 낮은데, 이제 좀 더 빠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게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모든 면에서 이제 힘세 전략 같은 경우에 성장하고 소비자 가치에 초점이 집중되어 있었고, 그런 집중된 그런 자원의 활용 때문에 그것이 현재까지의 차별화된 성장률과 수익성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점은 앞으로 직면할 수많은, 그리고 서로 다른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경쟁사와 차별화된 성장성과 수익성을 시연하게 하는 장기적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었고, 그래서 다음 분기에는 힘스를 꼭 커버 기업으로 편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굳힐 수 있었던 그런 분석글 작성 과정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이 정도로 제 발표를 마치고 1분 정도 쉬었다 올 테니까 그동안 이제 Q&A 해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 다음에 원전 산업 제가 공부해본 거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쉬었다 오겠습니다.